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금융론입니다. 금융론도 투자론만큼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융론은 투자론에 비해서 출제 문항수는 한 2문제 정도 좀 적습니다. 투자론이 7문제 나온다면 금융론은 한 5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금융론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 알려줄 수 없어요.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 머리가 정말 너무너무 아플 거야. 지금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요 금융론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이제 가볍게 볼게요. 부동산 금융론, 그러면 여기 금융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 금융론 책을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이제 금융론 책이 아니라 부동산의 개론인데, 금융론 책을 딱 보면 모든 책이 이렇게 나와요. 금융이란 이렇게 나와. 금융. 금융은 줄임말입니다.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야. 자금의 융통. 자금의 융통을 금융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금, 융통. 요걸 이제 금융이라고 해요. 요즘 시골에 가다든지 연세 드신 분들은 융통해 주라고 그래. 돈 좀 융통해 줄래?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자금의 융통을 이제 금융 그러는데, 이 금융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흘러가는 거야. 돈이 흘러가. 이거 금융이라고 한다고. 금융이라고 한다고요. 이제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관련해서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았다는 거야. 주택담보대출. 그게 부동산 금융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의 뜻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책에는 의라고 나왔는데 의는 다 필요 없고, 요 부동산 금융의 이제 요 개념은요, 부동산 금융은 뭐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부동산 금융은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토지 금융이 있고 주택 금융이 있다. 그럼 토지 금융은 토지 관련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어떤 토지를 사기 위해서 그 토지를 담보로 하고 돈 빌렸다. 이게 토지 금융이야. 그러니까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인데, 토지 금융은 거의 나오지 않고 우리 시험은 요 주택 금융이 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주택 금융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주택 금융은 주택과 관련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주택 금융 그렇다고. 그럼 주택 금융은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이 있어요. 이 주택 소비 금융이 주택담보대출이야.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렸다. 주택을 소비하려고 사기 위해서 돈 빌렸다. 이게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말하면 주택 소비 금융이고, 이걸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 받았습니다. 이 뜻이야. 그럼 이 주택개발금융은 주택 개발하는 사람들이 돈 빌려가는 거. 그러면 현대건설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은행 가서 돈 빌리겠죠. 현대건설이. 그럼 현대건설은 주택 소비금융입니까? 개발금융입니까? 그렇죠. 개발금융. 요거 이제 예전에 소비금융, 개발금융에 대해서 요거는 저당대부. 저당대부라고, 이건 또 건축대부라고 막 책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거 싸그리 무시. 그거 나오도 안 해.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그럼 이제 주로 우리는 요거 배우는 거야. 요거. 주택 소비금융. 그러니까 금융론이 약 5개, 6개 나오는데 3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주택 소비금융. 그럼 이 주택 소비금융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면, 주택 소비금융은요. 자, 생각해봐요. 이 주택 소비금융은 내가 신한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갔다. 그거야. 그럼 신한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면 우리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관심사가. 근데 어차피 관심사는 3가지입니다. 자, 지금 신한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면 그럼 이자율이 몇 %인데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여기서 3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금융론이 많이 나오면 6개야. 근데 여기서 3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이자율. 대출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대출 이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거 하고, 요게 대출 이자율.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1억밖에 없다. 그럼 나는 9억을 빌려야 돼. 그럼 이자율이 관심사가 아니라고.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여기 관심사가 되는 거야. 첫 번째. 물론 이자율도 관심사가 되겠지. 그럼 이런 사람은 뭐 관심사인가 봐봐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8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억은 대출 받을 수 있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2억은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관심사는 대출금일까 이자율일까? 이자율이야. 그게 약간 달라진다고. 그럼 선생님 나는 모든 게 관심사야. 그렇지? 나는 돈도 없고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크게 관심 없지만,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나온다고. 얘는 어쩌다 한 번씩 지문 하나 줘.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계산 문제야. 여러분 시험에서도 요거 계산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요거는 어떻게 주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
근데 나의 연봉은 얼마다. 그러면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준다고. 벌써 인상 안 좋아지네요. 계산 문제 나오니까. 이거 엄청 쉬워. 실제로 엄청 쉽다고. 얘는 그냥 곱하기 2번 나누기 한 번 하면 끝나. 그거 할 수 있잖아. 나중에 봐봐. 그럼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뭐가 복잡한 것 같지만 곱하기 2번 나누기 한 번 하면 다 끝난다고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돈 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지. 상환해야지. 그걸 저당 상환 방법 그래요. 저는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을 했는데 우리 책 보면 약간 다른 말을 썼어요. 주택대출금 상환 방법. 그 말이야.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 해서 세 문제 구성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매년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매년 나오는 게 요거 매년 나와. 저당 상환 방법은 이자율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최대 대출 가는 금액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율은 아니요. 저당 상환 방법 매년 나와. 얘는 아주 다양해요. 이런 쪽으로 냈다가 계산문제 냈다가 그랬다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림이 나오면 요거 그림 나오면 민법에서 배운 대로 하면 돼. 민법? 그림 민법이잖아요. 그렇지? 이제 민법 배운 대로 그러면 되니까 여러분 유리할 거야. 요 그림 나오면. 이게 지금 세 문제. 여기까지가 금융론 전반부야. 후반부는 전혀 내용이 달라져요. 후반부는 이제 뭘 배우냐면 이런 거 배운다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아십니까? 주택담보노후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 뭐 광고, TV 광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내가 이제 은퇴를 했어. 직장에서 은퇴했는데 수입이 없어. 근데 수명은 길어져. 우리나라 수명이 남자도 거의 80대 됐잖아요. 여자들은 80이 아니라 90이 가까워지고. 근데 내가 55에 은퇴했습니다. 근데 수명이 85라면 앞으로도 30년 남았어요. 그럼 30년 동안 수입이 없네. 그동안 열심히 번 게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 아파트. 그러면 자녀들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받아 쓰는 거, 이게 주택담보노후연금입니다. 그게 이제 가끔 출제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반부고 후반부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MBS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막 보시고 복잡해요. 그게 이제 후반부야. 그 후반부까지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언급할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투자의 아니면 금융의 의미 아셨고 개념 아셨고 요 기능은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출제해요. 기능이 역할이야. 그럼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요 주택 소비금융이 있고 주택 개발금융이 있어요. 그러면 요 주택 개발금융이 활성화됐다. 그러면 건설업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야. 그럼 주택의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럼 공급은 증가됐는데 돈을 사는 사람에게 안 빌려주면 주택을 살 수가 없죠. 그럼 주택 소비금융이 활성화됐다. 그러면 주택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다는 소리야. 그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겠지. 얘는 수요 증가, 얘는 공급 증가, 주택 거래 활성화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주택 거래 활성화,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개발금융, 수요 증가는 소비금융. 그 반대로 요 소비금융을 다운시켜, 개발금융도 다운시켜. 그러면 공급 감소, 수요도 감소.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 주택 개발금융을 통해서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OX?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여기에 기능이라고 안 내고 이렇게 한다고. 주택 경기가 침체돼 있으면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을 활성화시켜서 주택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OX? 그렇게 내는 거야. 그렇게. 여기 있는 그대로 안 내고. 그러면 이 주택 소비금융 활성화되면 내 주택, 자가주택 공급이 증가 감소? 증가. 은행에 돈 안 빌려준다 이봐요. 그러면 자가주택 비율은 계속 떨어져요. 예. 돈 안 빌리면 주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돈 안 빌려주면. 그러니까 자가 공급 확대, 주거 안정. 요 밑에는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가끔씩 지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지문에 등장하는데 거의 다 알게끔 맞추게끔 줘요.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금융에서 첫 번째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분금융이 있고 부채금융이 있고 매자님 금융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분금융의 뜻, 부채금융의 뜻, 매자님 금융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요거 암기상이에요. 암기상. 요거 암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요. 그럼 요 지분금융이 요 지분이 내 돈이지 내 돈.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내 돈 쓰는 거야. 내 돈 쓰는 것을 지분금융이라고 그래. 부채금융은
다른 사람 돈 쓰는 거라고. 그게 부채금융이야. 자, 그럼 제가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이. 갑자기 10억이 필요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그 10억을 썼어요. 그럼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 내 돈 쓴 거라고. 제가 10억이 필요한데 은행에 10억이 입금됐어요. 그걸 뺏었어.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 내 돈 쓰면 다 지분금융이야.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니까. 물어보지 않고 뜻이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내가 갑자기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이 필요한데요. 예금도 없습니다. 뭐 채권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이 건물인데 이걸 팔아서 10억을 썼습니다. 그것은 지분금융. 이걸 은행에다 담보 제공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어요. 대출. 그럼 이것은 내 돈 쓴 게 아니에요. 빌려서 쓴 게라고. 그것을 부채금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채금융은 요 대출 받았다. 저당 대출. 그렇죠? 이걸 부채금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지분금융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고 공모의 증자라는 게 있고 주식 발행, 부동산 간접 펀드, 부동산 투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이렇게. 그럼 요거 외울 때 제가 앞머리 따서 이렇게 온 거야. 신, 조, 공, 주, 간, 투 이렇게 외우면 돼 그냥. 이렇게. 여기 이제 왜 이게 지분금융인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암기상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왜 지분금융인가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거라고 이게. 그럼 부채금융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분금융 외웠죠? 그럼 메자닌 금융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부채금융이야. 그러니까 부채금융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요 지분금융 뜻, 부채금융의 뜻을 설명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 약간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 회사가요, 어떤 이 회사가 있는데, 그럼 돈이 필요한데 이 A 회사가 돈을 쓸 때 자기 돈 쓰면 지분금융, 돈 빌리면 부채금융이야. 그럼 이 A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해. 주식을 발행하면 이 주식은 지분이야. 지분. 그러니까 A 회사가 주식 발행했다. 그러면 자기 지분을 팔아버린 거라고. 그럼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거 지분금융, 부채금융. 지분금융이야. 지분금융. 여기에. 그런데 이 A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한 게 아니라 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국가도 채권 발행할 수도 있고 은행도 채권 발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도 채권 발행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채권 발행할 수도 있고 회사도 채권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국채 있죠. 국채를 발행했다. 국가가. 그러면 그 국채는 국가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는 거라고. 국채는 그러면 지금 국가가 돈이 없다. 그럼 국채를 발행해. 그럼 우리가 사. 그럼 이거는 내가 국가에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거라고.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가 자기 돈 쓰는 겁니까? 남의 돈 쓰는 겁니까? 남의 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은 남의 돈 쓰는 거야. 채권이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채권을 뭔가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옆 사람한테 10만 원을 빌려. 10만 원을 빌리고 써줘. 10만 원을 빌렸다 언제까지 갚겠다 써줘. 이게 채권이야.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그냥 돈 빌렸다는 증서야. 증서. 그게 채권이라고. 그럼 회사가 채권 발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것을 회사채라고 그래. 회사채. 근데 회사채인데 요 회자를 생략하고 사채라고 나와. 사채 이렇게 사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은 공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인데 회자를 빼고 사채라고 한다고. 그러면 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뭐라고 할까? 은행이 발행한 채권?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대답 안 하죠, 여러분들. 은행채라고 그래. 은행채. 신문 같은 거 보면 은행채가 어쩌고저쩌고 나온다고. 그럼 은행채는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만약에 국민은행이 돈이 갑자기 부족이 된다. 그럼 국민은행이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럼 국민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내가 샀습니다. 내가 국민은행에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럼 국민은행은 남의 돈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채권은 다 남의 돈 쓰는 거야. 채권은. 그러니까 요 채권 발행했다, 사채 발행했다. 이거는 지분 부채,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채, 해자 빼고 사채. 요 사채는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 사채가 아니야. 우리 사채 썼다 하잖아요. 그 사채가 아니라고.
형님 식사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이거. 이거 잘못한 거면 저 사채 형님 식사했습니까? 요건가 보다.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소리예요. 요 채권 나왔다 그러면 부채금융이야.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부채금융에 봐요. 사채. 주택 상환사채. 요거는 주택 개발업자가 나중에 주택으로 갚아주는 사채야. 토지 상환사채도 있다고. 그러니까 사채, 봐요. 해사채. 요거 해자 생략하고 사채 이렇게 한다고. 그럼 해사채, 사채, 부채금융. 여기다 국채. 국채도 부채금융이야. 다 국채도 이렇게. 채권하고 부채금융. 의미하셨죠? 그다음에 요 금융 들어가면 요 금융. 요 금융 들어가면 전부 다 뭐요? 부채금융이야.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다 배우게 돼 저한테. 어음도 부채금융 이렇게. 자, 메자닌 금융은 뭐가 메자닌 금융이냐면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분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래. 요 메자닌이 이태리 말이래. 이태리. 그 이태리 말인데 저 이태리 말 중에서 저 메자닌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래요. 건물 1층과 2층 사이를 메자닌이다 이렇게 부른단데 이태리에서는. 요 메자닌은 요 1층 지분도 아니고 2층 부채도 아니고 그 중간이다. 그래서 메자닌 금융 이렇게 부른다고. 그 메자닌 금융도 이거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메자닌 금융은 예전에는 여기 두 개만 내다가 이제 3년 전인가 요거까지 냈다가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요거 냈다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설명해 볼게요. 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있죠, 이거. 그다음에 전환사채, 이거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뉴스에서 이거 엄청 들었다고. 근데 엄청 들었는데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잘. 혹시 이거 뭐 할 때 자주 들었는데 뭐 할 때 이거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왔다니까요. 요즘은 잘 안 나와. 이거 뭐 할 때 나왔을 것 같아요? 들어보지 않았는데 기억이 없겠죠. 삼성 이재용 씨가 경영권을 불법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냐 할 때 있죠. 그때 이거 나온다고. 계속 기자들이 말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일반인들이 무슨 말인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모른다고. 근데 기자들은 뭐라고 신주 인수권 사채 속으로 했지. 전 미친놈들이에요. 아니 자기들은 알지 일반 국민들이 아냐고. 그럼 정확히 말해줘야 되잖아. 이게 뭔데 삼성에서 어떻게 했다 말해야 되는데 전혀 말하지 않죠. 그 말하면 삼성에서 광고 안 준다고 하니까. 그 이거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모른다고. 유심히 봐봐요. 무슨 큰 사건이 나면 우리 국민들이 별로 몰라. 뭐 저쩌다 막 해버리니까 정확히 안 알려주고. 요거 삼성 할 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채야 사채 이렇게. 삼성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데 삼성에서 사채를 발행했는데 만약에 만기가 3년이다. 그럼 3년이 되면 현금으로 주는 거야. 근데 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봐봐요. 현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기가 되면 신주 새로운 주식을 내가 주락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야. 내가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샀습니다. 만기가 3년이야. 그럼 3년이면 3년이 되면 이걸 가지고 삼성한테 가서 현금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현금 싫으니까 주식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주식 주세요 그러면 삼성이 나에게 주식 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주식 되면 지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부채하고 지분이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매자니까 그렇다고. 요 전환사채도 사채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이렇게. 이거 다 같은 의미고. 여기 매자닌 금융 그렇습니다. 매자닌 금융의 뜻을 한 번도 안 내. 요 뜻을 낸다 안 낸다니까 안 내고 뭐만 내냐면 어떤 것들이 매자닌 금융입니까 이렇게 낸다고. 그냥 매자닌 금융도 나중에 이렇게 할 거라고. 매신 전 우후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분금융은 무슨 말인지를 의미를 아셨는데 지분금융의 종류가 나왔습니다. 신조, 공주, 간투 이렇게 하시라고. 신조, 공주, 간투. 예전에 중국에 신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공주. 신조의 공주가 투기가 많았다 뭐 간투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그렇게 써먹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여기 금융론에서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지분금융으로 묶인 거, 부채금으로 묶인 거, 아니면 다음 중 매자님 금융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머리 따서 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이제 끝나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금융에서 주가 주택금융입니까? 토지금융입니까? 주택금융이야. 그래서요, 주택금융을 배운다고. 그럼 주택금융 의 나는데 주택금융은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이 있어요. 소비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니까 수요자금융이라고 하고 이걸 저당대부라고 불러요. 이거 안 중요해요. 개발금융은 주택 공급자에게 돈 빌려주니까 공급자금융이고 건축할 때 돈 빌려준다. 건축대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책에 소개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말은 예전에 나왔고 요즘은 안 나와 이렇게. 요게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왔고 최근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한번 나오는 거야. 이 주택 소비금융이 학문적 용어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이야. 그럼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라고. 근데 우리 시험은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형태이다. 이렇게 냈다고 우리 시험은 2번에 걸쳐서. 근데 감정평가 시험에서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주택 소비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렸다. OX? X. 자, 주택 소비금융은 뭘 담보로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린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택 소비금융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럼 주택 소비금융에서 몇 가지 공부한다고? 3가지. 이자율,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자율이 딱 등장하잖아요. 이자율이. 그럼 이자율의 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대출자 입장에서 이자율 결정 요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도 언제 나왔는가 지금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런 논리 이자율은 어떤 논리냐면 여러분들 이자율이 있잖아요. 내가 은행 가서 돈 빌려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율, 대출 이자율 결정하는데 자,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은 얘는 은행의 수익률입니까? 아닙니까? 은행의 수익률이야. 대출 이자율이 은행의 수익률이라고. 그럼 여기 이제 은행의 수익률인데 금융기관의 수익률이죠. 그러면 제가 신한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신한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5%로 이렇게 하는 거야. 5% 이렇게. 그럼 신한은행이 나에게 돈 빌려주면서 이런 거야. 신한은행은 당신에게 돈 10억을 빌려주는데 최소한 우리는 5%는 수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뜻이라고 이게. 그럼 대출 이자율은 은행의 수익률이고 은행이 최소한 이 정도 받아야 된다. 은행이 최소한 이 정도 받아야 된다. 무슨 수익률? 그렇지.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야. 이 대출 이자율이 은행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미 요구 수익률을 배웠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플러스 위험 할증률에다가 여기에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의미하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 이자율은 어떻게 구성되냐? 이렇게 구성되는 거야.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이 있고 은행이 나에게 대출해 주는데 내가 신용도가 매우 낮은 것 같아. 연체 실적도 있대. 그다음에 직업도 안 좋대. 그럼 은행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조금 부담한다? 많이. 그럼 대출 금리가 높을까 낮을까? 높다 그거라고 그거. 그거만 아시면 돼. 그러면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러면 대출 금리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그러면 대출 이자를 얼마한다? 높아진다. 요거 기억하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시험에 냅니까? 요거는 가끔씩 내는데 얘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은행이 어느 경우에 위험을 많이 부담한가? 아주 상식이야. 자, 은행이 10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1억을 빌려주는 경우하고 9억을 빌려주는 경우하고 어디가 은행이 부담이 커요? 9억. 자, 10억짜리인데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은행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연체하더라도. 왜? 그 부동산 경매 처분하면 1억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은행이 10억짜리를 담보로 잡고 9억을 빌려줘요. 이렇게 빌려줄 일도 없지만 9억을 빌린다고 봐요. 근데 안 갚어. 차입자가. 그러면 부동산 경매 처분해야 돼. 근데 9억 빌려주는데 돈 안 갚으니까 연체해가지고 이자만 붙어서 이미 10억이 넘어갔어. 연체까지 해서.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판다 하더라도 은행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요, 1억 빌려줬습니다. 그럼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대부 비율이 10%야. 그러면 9억 빌려줬습니다.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 90%. 자, 그럼 결론 나왔습니다. 어느 경우에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해요? 대부비 90%. 그럼 여기 위험이 높다 이 자리에다가 대부비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대부비율이 높으면 은행은 위험을 많이 부담하고 대출금리는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질. 이거 엄청 잘 내다가 요즘 좀 뜸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요게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라고. 그러면 대출이자율 결정 요소는 결국은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지는데 근데 어느 경우에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부비율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내가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때 앞에 1순위 저당이 국민은행이 있고 2순위 신한은행이 있고 3순위에 내가 하나은행 갔다. 그럼 하나은행은 3순위니까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조금 부담한다? 많이. 그럼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차입자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연체 실적 등 신용도 안 났다. 그럼 대출이자 상승하겠지. 이자율, 대출 이자율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은행이 나에게 대출 이자율 5% 결정했다. 그 5% 속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이 많다? 높아지는 거라고. 이게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인데 기억할 것은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금리 많다? 높아진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자율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자율이 또 나눠진다고. 어떻게 나누면 고정이자율하고 변동이자율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변동이자율하고 이렇게. 고정이자율하고 변동이 나눠지는데 이제 큰 틀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정이자율이 차입자가 유리합니까? 변동이자율이 차입자가 유리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음. 그렇게 말할 수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상 고정이자율이 차입자가 유리하게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옳은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변동에 따라서 고정이자율이 차입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 변동이자율이 차입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하죠. 물가는 올라가죠. 물가가 떨어진다. 우리 시험지에다가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안 낸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고정이자율이 차입자가 유리한다고. 변동이자는 대출자가 유리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말 없이 막연히 고정이자는 차입자가 유리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근데 우리 시험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이제. 그럼 시험지에다가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이렇게 준다고. 그때는 고정이자율은 차입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 됐습니까? 응? 자, 이제 이자율을 고정이자율하고 변동이자율이 있는데요. 이게 뭐가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요 고정이자율의 뜻, 고정이자율의 뜻 요걸 내지 않아요. 요걸 내지 않고 고정이자율은 고정이자율 대출, 고정금리 대출 이렇게 하거든. 그럼 고정이자율 대출은 대출 기간이 10년이다. 10년 동안 이자율이 한번 5%로 결정되면 끝까지 가겠다. 이게 고정이자율이야. 변동이자율은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9개월에 한 번씩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이자율을 변동시킵시다. 이게 변동이자율이라고. 그 뜻을 내는 게 아니고. 자, 고정이자율이 나오면 딱 두 가지만 돼요. 시험 요즘은. 요거하고 1번하고 요거하고 얘하고 요것만 낸다고. 계속 이건 내요. 다른 거 거의 내지 않고. 근데 여기 있는 인플레이션 요거 얘는 예전에 잘 내고 요즘 안 내고 요즘은 계속 이건 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저기상한 요것만 내요. 요 뜻이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제가 숫자를 대입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 숫자에 막 신경 쓰지 말라고 결론만 아시면 되니까. 이걸 숫자를 대입하지 않으면 말로 설명하기가 여러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자, 제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는데요.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은행 가는 신한은행 갔는데 저의 대출 이자율이 5%였습니다. 그럼 이 5%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5% 구성을 보면요. 신한은행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3%를 받고 싶어요. 3%. 그게 이제 실질금리야. 실질금리. 3%. 그럼 3%를 받고 싶으면 대출 이자율이 3% 하면 되는데 은행이 저에게 5%래요. 그건 이제 고정이래요. 고정이자율. 그러니까 고정이자율도 5%로 결정한 거야. 은행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의 실질금리는 3%만 받으면 된다는데 왜 5% 했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뭐라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대. 인플레이션이. 그럼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인플레이션만큼 금리에 반영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에 예상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2%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서 5가 된 거라고. 그럼 요 예상 인플레이션은 은행하고 저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고. 은행에서 정한 거야. 그 은행이 요 예상 인플레이션을 잘못 정하면 은행이 손해볼 수도 있다. 그게 요 첫 번째야. 첫 번째. 자, 그럼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1년 후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했어요. 실제 인플레이션 2%. 그러면 예상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죠. 그럼 은행이 예상을 잘한 거야. 이때는 은행이 손해를 안 봐요.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2%를 발생을 하면 은행의 실질금리 갑시다. 실질금리. 은행의 실질금리. 은행은 저에게 얼마 받았어요? 5%. 5% 받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3 받은 거야. 3. 왜? 인플레이션 빼야 되니까. 그럼 인플레이션 2를 뺀다고. 그럼 은행은 실질적으로 받은 건 3이야. 그럼 봐봐요. 은행이 나에게 고정금리를 5% 빌려줬는데 실질금리를 3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2가 이상 되니까 5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이 예상 잘했죠. 그러면 은행은 5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몇입니까? 3. 그럼 은행이 손해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거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 낸단 말이에요. 봐봐요. 그럼 이런 경우 봐봐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요. 1년 후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4%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예상은 몇인데? 예상은 2%였는데 실제가 4가 발생한 거야. 그럼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는 거. 은행은 저에게 얼마 받았어요? 5 받았지, 5. 5 받았잖아요, 5. 근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5에서 인플레이션 몇을 빼야 돼? 4를 빼야 돼. 4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1밖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문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고정 이자율 대출에서 예상한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은행의 실질금리는 떨어진다. OX? 요거 내는 거야, 요거. 잘 안 돼. 다시요. 저에게 은행이 나에게 5로 빌려줬어. 요 고정이자율로. 근데 구성이 실질금리하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없다. 그럼 은행은 저한테 얼마 됐을까? 3. 은행이 3을 했을 거라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2가 이상 되니까 5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야. 근데 실제로 2%가 발생하면 은행이 예상을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5를 받았지만 실제 인플레이션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3이 받았다는 소리야. 그럼 은행은 자기가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근데 실제 인플레이션 4가 발생했어요. 그럼 은행이 예상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은행 손해 봐야지. 그러면 실제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버리면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 2죠. 그 2%만큼 은행이 손해 보는 거라고. 그러면 실질 금리는 1밖에 안 돼. 왜? 5를 받았는데 4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지? 은행 손해 봐라. 이게 변동이자율이라면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금리를 높여버린다고. 근데 고정이자율이니까 금리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 요거 갑시다. 고정이자율에서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그러면 은행의 실질금리는 떨어진다. 그럼 은행이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손해 본다. 간단해. 이 숫자가 힘들면 이렇게 하면 돼. 고정이자율이다. 그러면 이자율은 변동할 수 없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하면 은행이 잘못했다.
은행 예상을 잘못했다. 그럼 은행 너 손해봐라. 됐죠? 그럼 만약에 은행이 예상 인플레이션을 4를 했다. 4를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더한다고. 4를 더해서 7을 받았을까? 7. 그럼 7을 받으면 7에서 4 빼니까 3 그대로 된다고 이렇게. 그 은행 예상을 잘못한 거죠.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예상했던 것이 2입니다. 실제로 몇 발생해서? 4. 그럼 은행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그게 이거야. 고정금리 대출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다. 은행 네 손해봐라. 그러면 대출자, 은행의 실제 이자율은 감소하여 대출자가 손해다. 그럼 대출자가 손해면 금융론은 대출자하고 차입자하고 정반대야. 그러면 대출자가 손해보면 차입자는 이익 볼까 손해 볼까? 그렇지, 이익이지. 이렇게 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반대니까. 대출자가 손해보면 차입자는 이익일 거니까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이건 예전에 아주 단골손님에다 요즘 뜸하고 이제 이번에 이거 낸다고 이거. 시장이자율 변화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하고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시험은 상승은 내도 안 해. 하락을 낸다고, 하락을. 자, 그럼 이 하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부터 볼게요. 시장이 하락한다. 제가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고정금리로 대출이자율이 5% 받았어요. 이렇게. 이거 고정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시장에서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내가 돈을 빌렸는데 국민은행에서 5% 빌렸어요. 이건 이제 국민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이 떨어져요. 시장이 떨어져서 시장 이자율이 몇 대냐면 여기에 계속 떨어져서 여기에 3%밖에 안 돼요. 3%. 그럼 이 말은 나는 국민은행에서 고정이자율로 5%를 빌려 썼는데 시장이 떨어져서 지금은 3%로 빌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신한은행 가면 3%를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빌려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 차입자는 계속 5% 내야 됩니까? 신한은행에서 빌려서 국민은행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지. 갚아야 되지? 그거 내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떨어져서 대출금리보다 낮아져. 낮아진다고. 이게 5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3이야. 그럼 나는 국민은행에서 5% 내고 있는데 신한은행 가서 빌리고 국민은행에서 10년간 빌렸는데 지금 2년 동안 갚았어. 앞으로 8년 남았다고. 그럼 8년간 계속 5%낼 것인지 아니면 신한은행에서 3월 빌려서 국민은행 갚을 건지 갚아야 돼. 그게 조기상환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시장이자율 하락해서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지면 차입자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2%만큼 손해보는 거야. 그럼 차입자가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려서 국민은행 갚아야 돼. 만기 전에 갚아야 한다고. 만기 전에 갚은 것을 조기상환이라고 해요. 조기상환. 요거 엄청 잘 낸다고. 그럼 고정이자율에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졌다고 나왔어. 고정이자율이 시장이 떨어졌다. 그럼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조기상환. 조기상환. 고정이자율입니다.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나온다? 조기상환. 근데 이걸 상승한다고 쓴다고. 고정이자율에서 시장이자율이 높아질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한다. 안 맞지. 자, 봐요. 내가 5%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높아져서 이게 7%가 되는 거야. 7%. 그러면 지금 내가 국민은행에서 5% 빌려 쓰는데 신한은행 가서 7을 빌려서 국민은행 거 갚은다? 이거 미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기상환은 만기 전에 갚는 건데 어느 경우에 만기 전에 갚을까? 시장이 연마할 때, 떨어질 때. 요거 계속 낸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시장이 하락하여 시장이 대출금리보다 낮아서 대출금리가 높아. 대출금리는 몇인데? 대출금리는 5%인데 시장이자율이 3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빌려서 국민은행 거 갚은다. 그럼 2%만큼 차입자가 이익 본다. 그래서 조기상환. 아니고요. 차입자에게는 조기상환 유인이 발생했다. 조기상환 원인이 발생했다. 그 말이야. 그럼 차입자는 조기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대출자가 적이상한 이윤 부담한다. 그럼 무조건 고정이자 나왔습니다. 시장은요 떨어졌다고 나왔으면 그럼 뭐다? 적이상한 나온다. 자, 고정이자는 이것밖에 안 나와. 그럼 이제 변동이자율. 예? 자, 변동이자 할게요. 자, 고정이자를 저당 아까 설명했던 것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고정이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다. 대출자 실질이자 떨어진다. 아까 했던 거 정리한 거예요. 그럼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 적이 상환. 이건 할 필요도 없고. 네? 자, 이제 변동이자를 갑니다. 그 변동이자율은 뜻이 이자율이 결정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정 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키겠다. 이게 변동이자율이야. 그런데 변동이자율의 구성은 요 기준금리가 있고 가상금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논리가 어려워요. 약간 자 기준금리가 뭐가 기준금리냐? 우리 시험에서 기준금리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건 내지 않아요. 요 은행은 돈 장사하는 거야. 돈 장사. 그럼 은행이 돈 장사하는데 은행이 스스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고.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을 그 돈 가지고 빌려주는 거야. 그게 돈 장사야. 그럼 은행이 신한은행이요. 신한은행 있는데 돈 장사를 할 건데 그러면 신한은행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온다고. 돈을 빌려와. 그 빌려올 때 예금 해주겠죠. 누군가가 신한은행에다 예금을 한다고 예금. 그럼 예금을 하면 신한은행이 돈을 빌려가는 거야. 그러면 신한은행은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이게 예금 이자율이야. 그럼 예금 이자율이 만약에 이게 3%였다. 그럼 이 돈을 이제 예금 받아서 신한은행이 이 돈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럼 이 돈 가지고 이제 대출해 주는데 요 신한은행이 이제 대출해 줄 거라고 대출해 주는데 신한은행은 최소한 몇 퍼센트는 받아야 돼요? 3은 받아야지. 3. 요 예금 이자율이 3이다 이 말은 신한은행이 3% 돈을 빌려왔다는 소리야. 그러면 3%는 최소한 받아야 돼. 대출해 줄 때. 그리고 대출해 줄 때 최소한 3% 받아야 돼. 그 3%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3%가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은행이 3% 돈을 빌려와서 대출해 줄 때도 3% 대출해 주면 은행은 이익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삼고 여기다가 은행이 자기들의 마진 붙인 거야. 마진. 요걸 기준이라 하고 기준이 되는 금리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 붙이는 거. 마진. 이렇게 구성되는 거야. 그러면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고 거기다가 은행이 마진인데 이거 가상금리 이렇게 한다고. 길거리 가끔씩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준다고 대출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보면 변동이자를 뭐 가상금리 뭐 0.5%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나 가상금리 다 한다. 이게 변동이자율이야.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금리는 우리나라는 CD금리하고 코픽스금리 이런 걸 사용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CD금리가 뭡니까? 코픽스금리가 뭡니까? 이런 거 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은 요 예금 이자율이 기준금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D금리를 기준금리를 할 수도 있고 코픽스금리를 기준금리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하겠지만 시험에서 CD금리가 무슨 말입니까? 코픽스금리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내요. 안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변동할까 안 할까? 변동해요. 여러분 예금 이자율이 변동해요 안 해요? 하지. 이게 예금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변동한다고. 그러면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을 하면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변동하면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이에요. 그럼 저 변동이자율을 제가 장황히 설명했지만 변동이자율에서는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금리를 변동시킨다는 소리야. 기준금리 변동할 때.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면 요 예금이자율이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높아지죠. 그럼 대출금리는 뭔다? 높인다는 거야. 자 봐요. 이렇게 된다고.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이자를 저당해서 CD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높아진다. OX? 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예? CD금리가 뭔데요?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자, 그러면 여기 금리가 높아지면 CD금리 같은 경우 높아지면 그러면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이자율을 높여버리는데 그러면 이 조정주기가 변동이자에서는 조정주기가 잘 나와요. 그럼 조정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빨리 금리를 높인다는 거야. 그럼 변동이자율로 갔는데 금리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 차입자는 손해 안 봐. 그런데 변동이자율로 갔는데 이 조정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빨리 금리를 높여서 차입자에게 떠넘긴다고. 그럼 이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할까 차입자가 유리할까? 대출자. 그거 내는 거야. 그거. 그럼 변동이자율로 갔습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금리를 올려요. 올려서 차입자에게 떠넘긴다고. 그럼 변동이자를 제당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조정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럼 고정이자를 변동이자를 복잡한 게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고정이자하고 변동이자를 이제 큰 뜻만 받고 계속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요것만 보고 뒤에 하나 꼭지 남았는데 그것까지 하면 많이 힘드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1번. 자, 다 마무리됐어요. 2시 넘어갔어요. 여러분 눈빛이 안 좋네. 1번. 주택금융은 주택자금 조성, 자가주택 공급 확대, 주거 안정 등의 기능이 있다. OX? O. 요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로 있어요. 옳은 질문입니다. 2번. 자산 유동화 증권과 주택 상환 사채는 부채금에 해당되고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벤처, 공모한 증자,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에 해당한다. 오라고 아직 안 외웠지만 여기 지분금이 신조, 공주, 간투 그렇다고.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 간접펀드,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모한 증자,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지분금 해당한다. OX? O. 어차피 신조, 공주, 간투 이렇게 암기하는 거 이렇게. 3번. 고정이자율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 인플레 위험은 낮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정이자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고정이자를 갔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발생했습니다. 그럼 은행이 예상을 잘못한 거죠. 그럼 은행이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 보죠. 그럼 고정이자를 가면 대출자 인플레 위험이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는 거지. 변동이자로 가야 돼. 변동이자로 갔을 때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차입자에게 떠넘겨 버린다고. 그러니까 변동이자로 갔을 때 인플레이션 발생한다. 변동이자로 갔을 때 대출자가 유리하다고.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자, 이거에 이제 4번.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대요. 은행 예상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그럼 은행 손해 봐야지. 금융기관에 이익이고 차입자에는 손해이다. OX? X. 금융기관은 손해이고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으니까 차입자에게는 이익이다. 이렇게 해야지. 자, 4번. 시장이자 하락 시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한 대출기관은 고정금리입니다.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나올까? 저기상환.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저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OX? O. 이거는 평가사 시험이네요. 이렇게. 좀 어렵죠. 더 준비한 것도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눈빛이 안 좋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자, 여기 좀 봅시다. 이제 여기 금융론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이 많이 잘해요. 이자보다 소위도 오히려 더 잘합니다. 이거는 이 다음에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자 봅시다. 오늘 공부한 거. 자, 빨리 5분 내에 끝내볼게요. 오늘 공부 영업 현금으로 별표 3개. 순서 암기. 가능 총수도 마이너스 공실 및 불량 부채 기타 수입도 하고 유효 총수 순서 있죠? 암기. 흡입이고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필요한 항목은 유효 총수도보다 위에 있는 것들, 순용수보다 위에 있는 것들. 그러면 순서를 암기하자면 이거 할 수가 없다.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에, 수지가 나오면 지분투자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오늘 공부 소감은 어때요? 그렇잖아요. 오늘 공부 소감 어때요? 소개자님, 중개사들이 소개하는 사람들이죠? 소개자. 예? 공부 소감 소개자. 자. 그러면은 투자 분석 기법의 9번 합계 시황같이 고려하는 거 순수내하고 평가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합계 시황같이 고려하지
않는다. 순형가법은 순형가 가장 중요. 뒤에 형가가 있어야 한다. 형가 이렇게 써놓고 빼는 건 순형가, 나눈 것은 수익성 지수, 같게 만든 것은 내부 수익률,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 요거 세 가지 이렇게. 예, 요거 엄청나게 잘 나오니까요. 자, 어림셈법, 승수법과 순율법, 순소득 승수. 수식 하나만 써볼게요. 순소득 승수, 순소득. 무슨 투자에? 총 투자에. 끝. 세전형금시 승수는요. 무슨 투자에? 지분 투자에. 유예하고 자본환원율하고 순소득 승수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값이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 한다. 커야만이 부채 서비스액이 1보다, 부채 감당률, 서비스 아니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경우 순영업소득 부채세를 감당하기보다 충분하다. 여기까지 투자론. 금융론, 지분금융, 신조, 공주, 간투. 고정이자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했다. 누가 손해본다? 은행. 대출자 실질이 떨어진다. 고정이자를 시장이 하락했다. 뭐다? 조기 상황. 변동이자는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킨다.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는 손해본다. 됐죠? 대출 변동이자에서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신속하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고정이자와 변동이자 중에서 누가 어떤 게 대출자를 보호해 준다. 다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할 때 대출자, 은행을 보호하는 제도는 뭐다? 변동이자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고정이자리 무조건 차입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고정이자리 차입자가 유리한 걸로 나오고 변동이자는 대출자가 유리한 걸로 나온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요. 많이 어렵습니다. 집에 가서 동영상 한번 더 보시고 책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감정 평가할 건데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는 지금 15분 초과했으니까 15분에다가 15분 추가해서 1시 반까지만 합니다. 오늘 늦게 끝났어 미안합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